지난번 유튜브와 온라인 비즈니스로 각각 연 10억 이상씩 벌고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들의 부업으로 본업의 수익을 추월하는 방법을 오늘 디테일하게 이어가보겠다. 첫 번째 파트를 보셨다면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놓았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혜의 원천지를 찾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가장 크게 4파트로 나누어진다. 첫째, 온라인 비즈니스로 10억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한 4가지 스텝. 두 번째, 정보 제품 세계의 비즈니스 종류와 타겟. 세 번째, 바틀넥 프레임워크. 네 번째, 효과 극대화 방법 및 방해 요소 제거. 특히 이 마지막 효과 극대화 방법 및 방해 요소 제거 부분에 실용적인 꿀팁들이 많으니 꼭 영상 후반까지 시청 바란다. 결국 온라인에서 수입을 내는 것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파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틀어 정보 제품이라고 한다. 정보 제품 세계에서는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다. 정보는 인터넷에 대부분 공짜로 분산되어 있다. 무료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패키징, 즉 포장, 속도,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지불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운 정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 가이드가 포장된 패키지가 필요한 거다. 자, 그럼 월 10억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한 4가지 스텝을 보자. 4개의 레이어가 있다. 첫째, 한 플랫폼에 올인하기, only one. 두 번째, 구체적인 문제 해결. 세 번째, 구체적인 타겟 설정. 네 번째, 수익 전환 방법. 첫 번째, 딱 하나의 플랫폼만 정한다.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트위터 마케팅, 유튜브 등 어떤 것이든 하나의 플랫폼만 선택하여 연간 10억의 수익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 플랫폼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 채널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딱 한 가지 플랫폼에 집중하여 그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비디오 제작을 좋아하면 유튜브, 글쓰기를 좋아하면 트위터, 좀 더 라이트하고 인스턴트한 컨텐츠에 강하면 틱톡을 선택하면 된다. 두 번째 레이어가 특정 문제, 세 번째 레이어가 특정 사람인데, 보통 특정 문제를 정하면 특정 사람, 즉 주 고객 혹은 마케팅 타깃이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온라인 글쓰기로 연 96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디키의 1030, 30일간 매일 글쓰고 올리는 프로젝트 라는 제품의 예를 들면, 구매 대상이 인터넷에서 글쓰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초보들이었다. 문제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수익화할지 모른다는 것이었고, 해결 방법은 30일 동안 매일 글을 쓰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비즈니스의 4번째 구체적인 수익화 방법은 이 제품의 과정과 효과를 트위터에서 마케팅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디키의 1030 제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자면, 1030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같은 기수의 모두가 함께 강제로 매일 글을 쓰고 업로드해야 되며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이다. 템플릿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작하기 좀 더 수월하고, 매일 누군가 체크한다는 사실이 책임감을 줘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일 끝까지 코스를 달성한다.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도 이 코스를 들은 적이 있고, 이렇게 한번 커밋하면 무조건 시작하게 되고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샀다고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한다고 한다. 디키는 자신의 1030 커리큘럼 자체가 트위터에 무료로 다 박제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책임감, 출석 체크, 템플릿 등 실제로 그 정보를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정보 이외에 모든 것을 원한다고 한다. 그것이 사람들이 지불하는 진정한 요소다. 그리고 지불하는 금액은 제공하는 가치의 양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자, 이제 4가지 스텝을 알았으니 실제로 내가 주는 정보 제품이 어떻게 기획되고 궁극적으로 수익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니치 설정.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니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딜리버할지. 두 번째, how to. 큐레이션에서 시작해 크리에이션으로. 세 번째, 레버리지 활용. 구체적으로 서비스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지 고민할 때 니치, 특화된 분야를 잘 정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너무 대중적인 토픽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 안 해도 된다. 특정 타겟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하면 적은 수의 고객만으로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상적인 고객 몇 명에게 집중해 그들이 이 서비스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5,000불짜리 CEO를 대상으로 한 인스타그램 포스트 혹은 트위터 스레드 작성 서비스 제품은 아주 소수의 타겟층만 유입되고 구매 전환되어도 된다. 니시를 정했으면 그 분야의 다른 사람들이 요약하는 내용을 단순히 반복해 말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해석을 포함해 더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임스 클리어의 베스트셀러 아토믹 헤빗을 요약한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나만의 경험을 녹여 적용 사례를 포함해 더 독특하게 만들어야 한다. 실제 원문 요약 플러스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결과가 뭔지 그 유니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포인트다. 디키가 말하길 사실 온전히 오리지널하게 창작된 것은 많이 없다. 거의 모든 컨텐츠가 과거 지식, 인물들이 나누었던 컨셉을 인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디키는 글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한 팀 페리스, 버니 브라운 등의 글 쓰는 방식을 요약하는 스레드를 1년 동안 올렸고, 글쓰기 프레임워크에 대한 스레드 100개 정도를 읽은 후에야 1개를 요약해서 올릴 정도로 이미 있는 아이디어 대비 본인 고유의 오리지널 아이디어의 비율이 굉장히 적었다고 한다.
이렇듯 진정한 독창성은 모든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과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다른 사람들의 개념과 시스템을 요약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레버리지 활용, AI 툴, 레버리지 경험 등. 레버리지 활용과 레버리지 경험의 중요성. 새로운 레버리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순간의 느낌을 간직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처음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컨텐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는 경험, 첫 수익을 올리는 경험,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처리해주는 경험 등이 모두 레버리지를 활용한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중독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레버리지를 추구하게 만든다. 디키는 컴퓨터 공학이 전공이었는데 앱스토어에 자신이 코딩한 앱을 런칭해 500여 명이 자신의 게임을 다운받아 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다. 그때 이것이 레버리지구나 하고 느꼈고, 그 레버리지의 느낌은 엄청난 중독성이 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항상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기분을 느끼며 살아야겠다, 앞으로 평생 내 삶의 일부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을 외주 맡기는 것, AI 툴 등을 이용해 시간을 줄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직접적인 레버리지다. 컨텐츠, 제품 기획 시 AI를 최대한 툴로 이용해 이 과정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디키는 AI가 당신을 대체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 요약만 하는 대신 요약한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적용 사례로 연결지어 더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AI가 단순히 요약하는 것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다. AI 활용의 대표적인 예, AI가 요약 작업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그 절약된 시간을 다른 실험을 하거나 새로운 걸 만드는 데 사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디키는 예전에 팟캐스트를 요약하는 일을 했었는데 5시간씩 소모되던 것이 지금 그 작업을 하라 하면 AI로 요약을 하고 가다듬는 작업만 함으로써 몇 배의 요약본들을 낼 수 있어졌다고 한다. 1편에서 얘기했던 2년 프레임워크처럼 우리의 타겟을 명확히 그려보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자기 자신을 항상 초등학교 3학년이라 생각하고 뒤에 1, 2학년을 가르치면서 4, 5학년에게 배우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한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의 관계 비유처럼 자신보다 조금 앞선 사람들에게 배움을 얻고 자신보다 조금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접근을 추천한다. 초등학교 3학년이 갑자기 중학교 2학년의 방식을 따라하면 와닿지 않는 것처럼 내 어디언스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디키가 강조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갈 방향, 내 위치, 그리고 도달 방법이다. 그리고 바틀렉을 없애는 방식이 디키가 얘기하는 성공의 비밀이다. 바틀렉 이펙트, 병목 현상은 말 그대로 병의 목 부분이 좁아 물이나 액체를 갑자기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한 부분의 기능 저하로 전체 시스템에 마비를 주거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아주 불편할 만큼 정확하고 솔직하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 체크하고 현재 위치에서 그곳으로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바틀넥 프레임워크를 접목시킨다. 디키는 이 바틀넥 프레임워크를 모든 비즈니스 하나하나에 다 접목시켜 시스템 성능 저하를 시키는 가장 큰 요소들을 캐치하고 고치는 방식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필요한 것을 배우고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듣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 단계씩 목표치로 나아간다. 올인을 하지 말고 부업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업으로 어떤 것이든 시작하면 항상 보틀렉, 병목이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본업은 내가 10배 노력하고 실력을 키워도 10배로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훈련이 되는 것이다. 뭔 말이냐면 부업을 할 때는 성장의 병목이 항상 자기 자신이다. 즉 자신의 기술이나 습관이 성장의 한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스킬을 배우거나 더 많은 훈련을 하거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의 오너십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이 내 자신이 된다면 계속해서 병목을 제거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왜냐면 자기 자신이 계속 병목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효율 극대화시켜주는 에너지 유지 방법과 방해 요소 제거, 자신의 컨텐츠 소비, 패턴 평가, 필요 없는 컨텐츠 소비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이건 컨텐츠 만드는데 도움되니까 괜찮아 등의 자기 합리화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질문해봐라. 첫째, 이 컨텐츠가 나중에 더 많은 창작을 하도록 도와주는가? 두 번째, 이 컨텐츠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두 질문에 얘가 아니면 당장 꺼야 된다. 재충전 활동, 에너지를 충전하는 활동과 소모하는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스크롤링 대신 산책이나 기타 연주 등 실제로 에너지를 복돋아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본업의 일이 힘들다고
끝나고 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를 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2시간을 까먹게 되고 하루 종일 좀비처럼 보내다 또 저녁에 이걸 반복하게 되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패턴이 생긴다. 둠 스크롤,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보는 것. 예를 들어 자극적인 뉴스나 쓸데없는 바이럴 영상 시청 등의 행동이 실제로 피로를 유발하고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행동들이 에너지를 계속 소진시켜 결과적으로 더 피곤하게 만든다. 핸드폰의 스크린 타임 기능만 보아도 그 증거가 있고 충격적이다. 이를 방지 및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위젯으로 배경화면에 띄워놓는 것이다. 한번 시도해봐라.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나 같은 경우 이 팟캐스트를 보고 신경 쓰고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 했는데 주간으로 봤을 때 유튜브 3시간, 인스타그램 1시간, 카카오톡 1시간 등 적지 않았다. 물론 그전에 훨씬 심했을 것이다. DK의 삶의 사명은 끊임없이 풍요로움, 조화, 감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한다. 풍요로움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풍요로움을 창출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할머니, 조화는 삶의 모든 부분이 서로 잘 맞물려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향상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감사는 이 2가지 상태를 느끼는 것이다. 어번던스, 풍요로움을 제대로 이해해보자. 풍요로움을 창출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적게 필요로 해야 한다. 어느 영역에서나 풍요로움이 적용된다. 재정적인 풍요를 예를 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거나 생활 방식을 바꾸어 덜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비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그것도 좋지만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은 가족이 전용기로 여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모두의 풍요로움의 기준은 다 다르므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벌어야 하거나 더 적게 필요로 해야 한다. 이는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싶은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등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적게 필요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키는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움을 창출하는 것이 자신의 현재 사명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 2 전문가들이 나눈 가장 핵심 내용이고, 오늘 나온 이 내용들을 응축해내기 위해 이 팟캐스트를 최소 11번을 넘게 돌려듣고 분석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